반갑습니다. 저는 대기과학자 조충호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오늘 제목은 기후위기, 그 다음에 부제는 거대한 가속에서 담대한 전환으로 저라는 제목을 했는데 익숙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대한 가속, 담대한 전환이라고 하는 저 단어는 지금 이제 유엔에서 이제 기후 위기를 대응하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자주 언급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거대한 가속으로다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거를 대응을 하려고 하면 이 세상을 조금 보완하고 고치고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야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담대한 전환이라고 하는 저런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의 그 결론은 이거예요. 그냥 제가 과학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기후 위기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후 위기는 우리 눈앞에 이 위기가 보이게 되면 이 위기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가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통제 불가능한 위험이고 그 다음에 회복 불가능한 위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드러나면 우리가 인류의 멸종, 문명의 붕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회복 불가능, 통제 불가능이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에 있던 그 그림이 보면은 이제 그 영국의 경제 주간지죠,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이제 표지로다가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 줄무늬 한 줄 한 줄이 연평균 기온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란색이 강하면 강할수록 평년보다 온도가 낮았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고, 빨간색이 강하면 강할수록 평년보다 온도가 높았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150년 동안에 지금 기온이 이렇게 지금 상승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이코노미스트지가 이거를 표지로 내세운 이유는 이제는 이러한 기온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단지 과학적 사실이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정치, 경제, 사회와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슈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작년 9월에 나왔던 것이고요. 금년 7월에는 미국의 타임지가 또 이 기후위기 이슈를 또 다뤘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한 번뿐인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는 이런 주제예요. 그러니까 지구를 구할 수 있는 금년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선정적인 제목으로다가 기후위기를 다뤘습니다. 지금 맨 앞에 보이는 이 그림은 단순하게 그냥 멋있는 그림은 아니에요. 이게 여기 맨 위에 있는 거는 과학적인 그냥 데이터입니다. 지금 온실가스 배출량이에요. 배출량이 지금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 금년 들어와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줄어든 모습이고요.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를 했으니까 기온이 지금 상승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기온이 상승되니까 지금 빙하가 줄어드는 모습이고, 빙하가 줄으니까 그만큼 물이 지금 해수면이 올라오고 있고, 또 이거를 대응하려니까 재생에너지 비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실제 데이터를 갖고서 지금 다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위기가 무엇이며 이걸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이 하나의 그림 안에다가 지금 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것들이 단순한 이제 자연을 넘어서 우리 정치, 경제, 사회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다시 이제 결론지어서 보게 되면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하죠. 매년 1월 달에 스위스 다보스라고 하는 곳에서 열리기 때문에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금년 1월 달에는 이제 코로나19가 퍼지질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열렸습니다. 여기에는 아시다시피 세계 정상들이 다 모입니다. 우리나라도 최소한 장관급 이상이 가는 곳이고요. 전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 그 다음에 재벌급들의 이러한 주요 그룹들의 이런 수장들만이 모이는 그런 곳인데, 여기서 항상 매년 하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 내용이 앞으로 10년 이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설문조사예요. 금년도의 결과입니다. 발생할 가능성하고 그 영향력에 있어서 기후와 관련된 이 녹색들이 가장 랭킹 넘버 5 안에 다 저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사회적인 것도 물리기, 식량위기 이것도 다
이것도 이 기후와 다 관련된 그런 위험들이고 감염병조차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토록 절박하게 맨날 경제 하는 그 경제는 그 밑바닥을 지금 깔고 있어요. 그 위험으로다가. 그런데 5년 전만 해도 전 세계의 이러한 전문가들, 이러한 정상들은 이것이 여기에 다 있다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단 5년 만에 세상이 지금 바뀌어버린 겁니다. 지금 현재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지금 급박하게 지금 상황이 변하고 있고 전 세계적인 정책 결정자들은 이미 기후 위기를 그 모든 것에 가장 커다란 그런 위험의 그런 수준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수십 년에 걸쳐서 일어난 게 아니라 단 몇 년 만에 지금 이렇게 뒤바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제 먼 과거로 또 돌아가서 다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 우리 현생 인류,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가 이제 이 지구상에 이제 등장한 거를 20만 년 전에 등장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자그마치 19만 년을 갖다 구석기 시대를 보냅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석기다라고 하는 고작 만년밖에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갖고 도대체 이 19만 년 동안 무엇 때문에 그렇게 구석기 시대를 보낼 수밖에 없는가? 지금 사람들이 몇십 년 만에 온 세상을 다 뒤집어 놓잖아요.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19만 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저렇게 구석기를 보냈는가를 이야기를 해주는 하나의 과학 결과입니다. 여기가 현재이고 여기가 10만 년 전이에요. 지금 이 빙기 때를 보게 되면 이 지금 기온을 나타내고 있는데 기온이 굉장히 심하게 변동의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해보면 우리 온대지방 기준으로 지금에 비해 갖고 한 10배 정도의 재해성의 날씨가 그 당시 빙기 때에는 발생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보다 10배 정도 재해성의 날씨가 많았다? 이거 뭘 의미를 하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뭐 태풍 같은 게 하나 뭐 김해평야를 쓸고 지나간다 그러면 막 군인들 동원하고 해서 뭐 벼슬교에서 한 해 추수 한번 겨우겨우 하겠죠. 만약 태풍이 10개가 쓸고 지나간다라고 하면 거기 나달이 뭐 몇 개나 달려있겠습니까? 그러한 조건에서는 내가 심은 것이 나달이 확실히 열린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는 농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는 그래서 이런 때에는 그냥 이미 달려있는 거 따먹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뜯어먹고 그 다음에 짐승 쫓아서 때려잡아 먹고 그래서 우리가 수격 채취를 자그마치 19만 년이나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다가 2만 년 전부터 해서 천문학적인 조건이 변했어요. 그래서 햇빛이 좀 따뜻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쭉 올라와 갖고 12,000년 한 10,000년 전쯤이 되니까 기온이 지금 굉장히 안정적이 되었죠. 바로 저렇게 기온이 안정적이 되니까 우리가 나달 하나를 심어 놓고 야 이게 뭐 태풍이 하나 지나간다 해도 그래도 달릴 게 있어. 이런 믿음이 있었을 때 농업은 바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농업을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12,000, 만년 전 요거를 기점으로 해갖고 지질시대 지질학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면 이 이전을 빙기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 이 새로운 시대 여기를 우리가 간빙기 또는 지금 특별히 인간이 사는 요 시대의 의미로다가 홀로색 완전히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다가 그렇게 나누고 있고요. 이건 지질시대의 부분이고 우리가 역사에 있어서는 만년, 12,000년 이전을 갖다가 구석기다라고 하고 바로 만년 이후부터를 해서 신석기, 청동기, 철기 하면서 문명으로다가 그렇게 우리가 발전을 해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작 우리가 이 문명이다라고 하는 인류의 역사는 20만 년이지만 인류의 문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고작 만년 이내에 이렇게 이루어진 굉장히 짧은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명은 이렇게 안정적이지가 않으면 탄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저 안정적인 저 기후 조건이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저게 제가 이제 10,000년, 12,000년 동안 이 홀로세라고 하는 이 지지시대 동안에 굉장히 기후가 안정이 돼서 우리가 문명이 탄생된다고 그랬지만 우리 역사책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경험도 그렇고 홍수도 나고 태풍도 하나 지나가고 가뭄도 들고 오만 일들이 많았어요. 저 12,000년이라고 저 안정한 기간 동안에. 그래서 저 12,000년의 저 기간도 수백 년 단위로 다 쪼개집니다. 이 기후 조건들이 쪼개지는데 그 중에서 한 최근 들어와서 몇백 년 간격으로 쪼개졌던 그 기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코로나 19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감염병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난 주말에 금년도 노벨 평화상을 유엔의 식량기구가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노벨 그 위원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기 이전에는 식량이 최고의 백신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면서 그 식량 그 위원회, 유엔 식량 그 위원회 그 상을 줬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한번 하는 근거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위에는 서기 200년부터 서기 1700년 동안에 전 세계 인구가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서기 1년부터 해서 서기 2000년까지 북반구의 기온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이 좀 이렇게 쪼개졌는데 제가 구할 수 있는 그림이 이거밖에 없어서 그런 것이니까 조금 아무튼 양해를 하고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원전 400년부터 해갖고 기원전 200년까지를 갖다가 로마 온난기라고 불러요. 우리 기후학에서는. 그리고 다른 말로다가 기후 최적기라고 부릅니다. 이런 기후 최적기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이 12,000년의 그 역사에서. 그런데 여기서 기후학에서 기후 최적기는 뭘 의미를 하냐면 놀러 가기 좋다라는 날씨가 아닙니다. 식량 생산량이 엄청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기후 조건이 좋아갖고. 그래서 기원전 400년에서 기원후 200년까지 식량 생산이 확 늘어나는 바로 그때 동양에서는 한 나라가, 서양에서는 로마가 제국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그 단계에 서기 200년경에 전 세계 인구가 2억 5천만 명까지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로마 그 온난기 기후 최적기가 끝나자마자 한랭 건조기가 쑥 들어와 버렸어요. 이거는 뭘 의미를 하냐면 식량 생산량이 그냥 뚝 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날씨 조건이 안 좋아갖고 인구는 2억 5천만까지 이렇게 늘려놨어요. 그런데 이게 날씨 조건이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딱 돼버리고 나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겠죠. 그런데 이때 바로 감염병이 이렇게 엄청나게 막 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몇 천만 명이 저렇게 죽어나갑니다. 만약에 로마가 그 다음에 한 나라가 제국을 만들지를 않았더라면 저런 감염병이 돌아도 사람들이 여기저기 띄엄띄엄 살았었으니까 몇 명 죽고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나 한 나라는 벌써 제국을 만들었고 도시에 수십만 명이 몰려 살았잖아요. 걷다가 로마하고 한 나라는 비단길 실크로드를 통해서 연결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서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때 이렇게 죽어나갈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러한 연결성하고 그 다음에 식량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다 이게 영양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병에 금방 감염이 돼가지고 저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세 요 한랭 건조기가 지나가고 중세 여기에 서기 800년에서 1300년까지가 중세 온난기라고 해요. 저때 또 식량 생산량이 또 굉장히 또 이게 좋아졌습니다. 그래갖고 인구가 2억에서 시작을 해갖고 4억까지 이렇게 증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바처럼 이때는 감염병이 발생을 하지 않아요. 서기 800년에서 1300년 동안에는. 그래갖고 저 때는 이게 식량 생산량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영양 상태가 다 좋은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특별한 감염병이 없었는데 이 역사적으로 감염병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몇백 년에 한 번씩은 대단히 큰 감염병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딱 요 기간 동안에는 없었고 요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영양 상태가 좋았던 그런 때입니다. 1300년이 지났어요. 소빙하기다라고 하는 게 들어왔죠. 소빙하기 때 온도가 이렇게 쭉 떨어졌어요. 이때 소빙하기 때라고 해서 뭐 온도가 몇 도씩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북반구 평균 온도가 0.6도가 떨어졌어요. 그걸 갖고 식량 생산량이 그냥 뚝 떨어집니다. 저 변화에 대해 갖고. 그러면서 요때 아시는 바처럼 이게 이제 흑사병이 돌기 시작을 하죠. 다 영양 상태가 또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러면서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을 잃게 되고 중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저 이후로도 감염병이 굉장히 많이들 돌았어요. 그럼에도 그 다음에 전쟁을 할 때 뭐 1차 대전, 2차 대전 막 이럴 때 수천만 명씩 그렇게 죽어나가도 이제는 저 흑사병 저 이후부터는 인구가 줄지 않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몇 천만 명씩 죽어나가고 우리가 이제 1400년 그 이후 1500년 그 이후는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백인 친구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거기로부터
아무튼 감자, 옥수수, 그다음에 고구마라고 하는 구황식물이 이제 들어오게 돼요. 그거는 노인이나 밭에 안 심어도 막 이게 잘 자라요. 영양가도 좋아하고 그러한 것들. 그다음에 이제 1750년 뭐 산업혁명이라든가 의료의 발달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서 쭉쭉쭉쭉 이렇게 이제 인구가 계속 증가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이제 인구가 저렇게 이제 증가를 하는 이러한 상황인데, 그래갖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바로 이제 기후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하고 바로 이제 인간의 그런 어떤 역사하고도 인구라든가 이런 거하고 굉장히 밀접한,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는 바로 이제 그런 기후 조건에 사람들이 별로 적용을 안 받는 이러한 상황까지 지금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을 이제 보게 되면 1750년 이후 산업혁명 이후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1750년에서 최근까지 해갖고 인구가 이제 증가되는 모습이에요. 자, 여기 점선으로 거는 거는 그 1950년 2차 대전 이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950년에 전 세계 인구는 25억 명이었습니다. 지금 78억 명으로다가 3배 이상 그렇게 증가를 했고, 지금 매년 8천만 명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인구가. 그러면 오늘 저녁에 22만 명분의 식사를 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일 또 거기에 22만 명분의 식사를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인류가 이 지구상에 등장한 이래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풍족하게 먹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예, 그게 놀라운 일이죠. 그러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GDP가 1950년 이후로다 10배 이상 팽창을 했고, 비료 사용량이 증가를 했고, 에너지 사용량, 대형대 매수, 물 사용량, 교통량, 통신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엄청난 성장을 한 거예요. 이 문명이라고 하는 거로 어마어마하게 팽창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성장을 거듭하고 찬란한 문명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거를 인간의 두뇌하고 이 근육의 힘만으로 이렇게는 못 만들죠. 우리가 지구로부터 착취적으로 에너지와 자원을 갖다 써야 되고, 온갖 쓰레기와 온실가스와 오염먼지를 지구에 갖다 버려서 저러한 물질적인 저러한 팽창의 어마어마한 세계를, 성장하는 세계를 지금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회 경제가 저렇게 찬란한 문명이 저렇게 성장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지구에도 바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변화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성층고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기후위기로 기후변화로 지상 온도가 올라가고 해양이 산소화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와서 새우 양식장이 확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새우 양식장을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이 새우라고 하는 게 그렇게 먹거리의 대표적인 음식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요즘 뭐 피자 한 판 시키면 새우가 뺑 둘러갖고 나온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새우냐? 이게 바로 아열대 지방, 뭐 베트남, 태국 뭐 이런 데 보면 해안에 보면 망글로 숲이 이렇게 발달이 잘 돼 있잖아요. 거기를 싸그리 베어내고 거기다가 새우 양식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우 양식으로다가 이 새우가 이렇게 증가된다, 생산량이 증가된다라고 하는 거는 아열대 연안 생태계를 저만큼 파괴를 많이 해버렸다라고 하는 거를 의미를 할 때 새우 양식장을 보여줍니다. 연안의 질소의 양이 증가를 하고 경작지 면적이 증가를 하고 육상에 이제 그 생물 다양성이 파괴가 되는데, 하나 주목해봐야 되는 건 경작지 면적이 1950년 이후로다 별로 크게 늘지를 않았어요. 저게 대한민국만 농가밭이 늘지를 않은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앞에서 인구는 3배 이상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도대체, 그런데 지금 제일 잘 먹고 제일 많은 사람이 가장 잘 먹는 시대라고 하는 1950년대만 해도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가 기아에 시달렸는데 지금은 한 10%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잘 먹는 시대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바로 녹색혁명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1950년대에 비해서 4배 이상을 만들어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종자 개량이라든가 뭐 질소 비료를 이제 때려 놓아갖고 똑같은 면적에서 생산량을 4배 이상을 이제 만들어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질소 비료를 그렇게 이제 때려 놓는데 이거를 갖다 농작물에 100% 쫙 빨아들여 버렸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거 절반도 못 빨아들여요. 그러면 질소 비료가 그냥 토양 위에 다 뿌려져 있겠죠. 그러면 비가 와갖고 녹아갖고 다 하천으로 들어가고 강으로 들어가고 다 우리 연안까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대형 농업을 하는 모든 지대에서는 물 생태계가 질소가 다 과잉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기후 조건만 맞아버리면 녹조, 그 다음에 바다, 강에서는 녹조, 바다에서는 적조가 생기는 이유가 물 안에 질소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연안의 이 질소의 양의 이런 증가도 바로 오늘날 이 지구 파괴 하나의 그런 지수로다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 급수적으로 이렇게 지금 다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영원 무궁토록 이렇게 지속이 가능하다. 1년에 8천만 명이 늘어나고 지금 22만 명의 식사를 더 준비를 하다. 이 상황이 영원토록 가능하다. 아마 미친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정상일 거예요. 예전에는 인간이 만든 세상이 작았습니다. 이 지구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10배, 20배, 100배씩 성장하는 게 별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제 그게 한계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물 실험 시간에 유리 접시에다가 영양분을 이렇게 집어넣고 미생물 한 마리를 떨어뜨립니다. 한 마리가 2마리, 4마리, 8마리, 16마리, 30마리. 우리가 그렇게 증가를 하는 걸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절반을 채울 때까지 그 미생물이 그 유리 접시 절반을 채울 때까지 시간 제법 오래 걸립니다. 근데 절반을 딱 채우고 한 번만 더 증시를 하면 꽉 채워버려요. 거기 있는 영양분 쫙 빨아먹고 그리고 끝장나버려요. 멸종을 해버리거든요. 지금 현재 지금 인간의 문명이 거의 그 수준에 지금 도달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금년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경제가 좀 수축은 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평균적으로 3%씩 성장을 해요. 전 세계가 그 평균으로 따지면 3%씩 성장을 하면은 23년이면 딱 2배가 된다는 거예요. 경제 규모가. 그건 그냥 돈이 그냥 이렇게 2배가 늘어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질적으로 뭔가를 쓰고 있고 뭐 파괴를 시켜놓은 게 2배 이상이 돼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이 지구를 갖다가 파괴를 시켜놓은 거에다가 온갖 오염먼지, 가스, 뭐 쓰레기 뭐 여기에 2배를 더 얹힌다? 23년 만에? 이거는 그냥 멸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바로 우리의 오늘날의 기후위기, 지구의 위기다라고 하는 것의 그런 본질성이다라고 하는 것. 더 이상 이런 기하급수적인 이러한 파괴가 더 이상 불가능한, 여기서 우리가 돌이키지를 않으면 이제 끝장이 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날의 위기의 본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기후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온실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산업혁명 이후에 사람들이 공기 중에다가 퍼센테이지로 따져갖고 0.01% 정도를 늘려놨습니다. 그런데 이 온실가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열을 잡는 능력이 뛰어나요. 여기서 열을 잡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햇빛은 그냥 이렇게 쫙 우리 이제 지구로 들어옵니다. 들어왔다가 들어온 열만큼 항상 이거는 우주로 빠져나가야 돼요. 안 그러고 계속 햇빛이 열만 들어오면 여기가 지그지그 끓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오고 들어온 열만큼 이제 우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바로 이 온실가스가 우주로 빠져나가는 열을 잡는 거거든요. 근데 열을 잡는데 이 0.01%의 이산화탄소가 잡는 열이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1초에 5개가 터지는 에너지를 잡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40만 개 정도가 터지는 에너지를 잡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작은 양이죠. 0.01%면 만 분지 100개 하는 데는 굉장히 미세한 그 작은 양이 하루에 히로시마 원폭 40만 개가 터지는 에너지, 우주 가야 될 에너지를 잡아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작지만 지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나 커요. 우리가 그걸 급소르다라고 하죠. 우리가 충격을 갖다가 엉덩이를 세게 맞았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멍이 들겠죠. 엉덩이에 멍들 정도로의 충격을 우리 급소를 맞아버리면 직사를 해버리잖아요. 마찬가지 지구도 급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산화탄소예요. 그런데 거기를 우리가 인간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세차게 때리고 있는 중이다. 그 직사를 할 정도로 지금 현재 그러한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98년 이후에 이 0.01%의 이산화탄소가 잡은 에너지 양이 히로시마 원폭 29억 개 정도가 터진 에너지를 잡았어요. 원자폭탄 29억 개가 터진 겁니다. 그 에너지를 잡았으면 뭔가 이제 일이 일어나야 될 텐데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그 중에서 그 열의 93% 이상을 저 바다가 다 빨아들여 버렸습니다.
빨아들였고, 그 다음에 이제 토양을 좀 따뜻하게 하는 데 쓰고, 빙하를 녹이는 데 좀 쓰고, 지금 뭐 기후 위기 때문에 뭐 어디서 뭐 가뭄이 났니, 뭐 홍수가 났니, 뭐 장마가 길어졌니 하는 거는 고작 2% 미만 남은 그 열 갖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바다가 이렇게 열을 갖다가 막 이렇게 빨아들이면 괜찮겠네. 바다도 지금 계속 열을 갖다가 지금 빨아들이다 보니까 금년에 호주에서 7개월, 9개월 동안 가뭄이 계속 지속이 됐잖아요. 그게 공기 중 대기라고 하면 그렇게 지속하기가 힘들어요. 그때 7개월, 9개월이라는 게 지속할 수 있었던 거는 인도양 바다가 변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가뭄이 지속이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다가 변한다라고 하는 거는 더욱더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온이 이제 변화되는 모습인데, 지금 아래쪽에 대륙권이다라고 하는 거는 지상에서 구름이 올라갈 수 있는 제일 높은 부위가 꼭대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씨가 일어나는 공간을 대륙권이라고 하는데, 지상에서 한 10km 정도 높이까지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층에서 지금 온도가 지금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대륙권 위에는 성층권이라고 하는 공기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한 10km 저 위쪽에 두 층이 공기가 잘 섞이지가 않아요. 딱 이렇게 좀 분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층권에서는 보면 옛날에 우주로 이제 빠져나가려고 나가던 열이 아래쪽에서 온실가스 열을 잡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10km 저 위쪽에서는 지금 이렇게 지금 냉각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도 바로 온실가스 효과입니다. 오늘날 기후 변화를 이제 부정하는 사람들이 야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거, 도시 같은데 큰 여름에 보면 막 에어컨 폐열이 막 나오죠, 막 아스팔트 지글지글 끓죠. 그러니까 이거 도시화 효과 때문에 뭐 기온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성층권 냉각은 설명을 할 수가 없죠, 그거를 갖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기후 변화 부정을 하는 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이야기는 이런 과학적 증거에서 단 하나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과학적 증거에 의해 갖고 다 부서진 것이고요. 이것도 바로 이제 도시화 효과가 아니라 오직 이거는 온실가스만이 저 성층권에 저 기온을 냉각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이제 기온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이것도 과거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42만 년 전이고요. 여기가 지금 현재예요. 우리가 지난 한 100만 년 동안에는 이제 한 9만 년 정도에 걸쳐 갖고 기온이 쭉 떨어지다가 이렇게 기온이 빙기라고 하는 건 9만 년 동안 이렇게 온도가 쭉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갔다가 만 년에 걸쳐서 기온이 쭉 올라가요. 간빙기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10만 년 주기로 기온이 쭉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이제 천문학적인 조건이 변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기온이 떨어질 때 보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같이 떨어졌다가 기온이 올라갈 때 같이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아주 규칙적으로, 이건 자연이 스스로 저렇게 아주 규칙적으로 지금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였었는데, 지난 마지막 빙하기예요. 여기가 현재니까. 그러니까 2만 년 전에 가장 빙하가 커져 있었겠죠. 그때 이산화탄소 농도가,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0.02%였습니다. 그래갖고 0.02%였는데 요게 이제 간빙기 가는 게 만 년에 걸쳐서 간다라고 그랬잖아요. 만 년에 걸쳐서 0.03%가 됐습니다. 이건 자연에서 가장 빠르게 이 빙기 간빙기 시절에는 가장 빠르게 이제 변화된 속도예요. 만 년에 0.01%가 늘어났는데 사람은 100년 만에 0.01%를 늘렸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 그러니까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보다 인간이 지금 화석연료를 태워갖고 이산화탄소 늘린 그 증가를 시키는 속도가 100배나 빠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만 년에 변화해야 되는 거를 자연에서 지금 우리 사람은 100년 만에 이런 일을 갖다가 지금 일으켜 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정도 100년에 지금 0.01% 변화는 지금 지난 5억 4천만 년 동안 단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변화이기도 해요. 5억 4천만 년 동안에 5번의 대멸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심했던 게 2억 5천만에 일어났던 페른기 이제 대멸종이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시베리아 쪽에 있는 그 화산들이 다 터졌어요. 화산이 터지면 거기서 이산화탄소가 엄청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 당시 그 페른기 대멸종으로 그게 가장 심하게 이제 그 생명이 멸종했던 사건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고생대라고 하는 게 끝나고 중생대, 공룡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그
그때 이산화탄소 증가율보다도 지금 현재 사람이 100년 만에 0.01%를 늘리는 거는 10배 빠르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대멸종 시절에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뭐 싹 죽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이렇게 대멸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속도보다도 지금 이렇게나 지금 사람은 빠르게 이산화탄소 농도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증가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기온이다라고 하는 것도 지난 10,000년 동안 이렇게 4도가 지금 상승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빙기에서 간빙기 동안 10,000년 자연적으로 이제 변한 것인데 사람은 100년 동안에 1도를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보다 지금 사람은 우리 인류는 화석연료를 태워서 한 20배 이상, 한 25배나 지금 빠르게 지금 기온을 상승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상승시키면서 우리 별일 없이 그렇게 잘 살아간다라고 지금 보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밖에 보고 있는 생태계들 있잖아요. 쟤네들은 이런 9만 년에 걸쳐서 온도가 떨어졌다, 10,000년에 걸쳐서 온도가 올라갔다 이런 거는 다 견뎌냈던 생태계예요. 사람도 저렇게 빙기, 간빙기를 견뎌냈던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지금 갑자기 25배나 빠른 속도의 이런 생태계들 중에서 생명 중에서 약한 것들이 이 속도를 못 쫓아와요. 그래서 뭐 고산식물이라든가 양서류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하나하나씩 그 생명들이 지금 멸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우리는 특별한 건 없어요. 마치 그 젠가 게임에서 벽돌 하나하나씩 이렇게 뭐 빼도 이 구조는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인류는 별일 없네 하고 뭐 그깟 뭐 개구리 한 마리 죽어 나간 게 뭐 우리 인류하고 뭔 상관 뭐 이러면서 뭐 아주 그렇게 살아가고 늘 있죠. 자, 그런데 앞서 5억 4천만 년 동안에 5번의 대멸종 사건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의 분명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5번의 대멸종 당시에 먹이 사슬의 최정점에 있었던 생명체는 단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 중생대 1억 년 전에 그 공룡, 그 멋들어지고 그 거대한 공룡 중에서 우리가 살아서 만날 수 있는 공룡은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거대한 공룡을 지금 현재 우리가 먹이사슬 제일 꼭대기에 사람이 지금 앉아있죠. 지금은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빠져나가도 생태 구조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별일 없다 하지만 언젠가 이거 하나 이건 뭐 죽어도 나가도 괜찮은 거 아니야? 그게 하나 쑥 빠지는 순간 저 젠가가 와락하고 무너지겠죠. 왜냐하면 생명은 서로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 저 연약한 하나 빠져나가 그렇게 되면 먹이사슬의 최정점이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 이 생태계 전체가 필요해요. 우리는 이 구조, 인류는 생존을 하려면 이 구조 전체가 필요한데 이게 무너지게 되게 되면 결국 인류는 여기서 생존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 대멸종은 바로 인간의 멸종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는 그림인데요. 지금 가로축은 그냥 1년 동안 내리는 강수량을 나타내고 있고 세로축은 연평균 기온이에요. 그래서 그 강수량하고 그 기온에 따라서 거기 사람의 밀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갖고 보니까 요 온도하고 요 강수량의 폭에서 요 빨간 게 이제 가장 그 사람의 밀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럼 왜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밀집돼 사느냐 봤더니 여기서 식량이 다 이렇게 생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봐야 되는 게 이 빨간 이 온도의 폭이 지금 우리가 인류는 저 알라스카부터 해서 저 열대 지방까지 온 데서 다 사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사람이 몰려 사는 거는 바로 이 온대 지방에 몰려 살고 있잖아요. 이 온도의 폭이 고작 이 빨간 폭을 보세요. 4도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이 4도라고 하는 요 안에서만이 이러한 식량 생산이 이게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식량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1도를 지금 증가를 시켜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2도를 향해서 간다. 4도 범주 아닌데 여기서 저 절반을 이렇게 움직여버린다. 결국 그렇게 되면 이쪽을 벗어나게 되면 여기는 우리가 생산을 할 수가 없는 지역들이에요. 결국 인류가 저런 이제 식량 부족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진입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그냥 개념도로다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이제 100만 년 동안에 10만 년의 이제 주기로 빙기에서 빙기를 갖다 간빙 갖다 아주 규칙적이었어요. 이건 자연의 변동이었고 지난 한 12,000년 전부터 홀레세라고 하는 요 굉장히 안정한 기후 조건에서 우리가 문명을 만들어 왔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화석 연료를 태우기 시작을 하면서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태우기 시작해서 엄청나게 이제 기온을 갖다가 기후를 변화시켜 갖고 이제 찜통의 계곡에 빠지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이제는 스스로는 우리가 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회복 불가능한 위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금년 6월 달에 시베리아에서 어떤 특정 지역에서 38도까지 올라갔어요. 시베리아가 38도.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시베리아 그 지역은 항상 눈이 덮여 있어요. 그냥 정상이다라고 하면. 근데 요즘 지구가 이제 가열이 돼갖고 이 눈이 이제 녹아버린 겁니다. 눈이 있었을 때는 햇빛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반사가 돼서 우주로 날아갔어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녹아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면 흙하고 뭐 털 같은 게 자라날 거예요. 그러면은 햇빛이 들어왔다가 반사가 돼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지구의 열이 흡수가 되거든요. 태양에서 지금 열이 흡수됐으니까 더 많은 눈을 녹일 거고 더 많이 녹였으니까 더 많은 햇빛을 흡수를 할 거고 이건 사람이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지구는 스스로 그렇게 온도를 마구마구 올립니다. 이건 하나의 예일 뿐이고요. 지뢰처럼 그렇게 온도를 올릴 수 있는 과정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가 5억 4천만 년 동안에 5번의 대멸종 마지막 하나 소행성 떨어진 거 말고서는 다 지구 자체적으로다가 이렇게 기온이 변화되고 해갖고 그렇게 멸종들이 일어났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구는 스스로 생명을 없앨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기온을 갖다가 계속 상승시킨다라고 하는 건 그런 것들이 다 터져버려서 스스로 방아쇠를 당겨버린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그 방아쇠를 당기는 그 온도가 과연 몇 도냐? 그게 우리가 지구 평균 기온 2도 이상이 되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증폭이 되게 되면서 기후가 이제 사람의 온실가스 배출과는 상관없이 그런 위험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래서 2015년 파리기후 협약에서 2도 이내로 안정화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합의를 한 이유가 바로 그 온도가 바로 2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도가 넘기 이전에 이거를 막아내야 돼요. 우리가 여기 빠진 다음에는 눈앞에 이제 기후 위기가 일어난 다음에 이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어나기 전에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후 위기 대응의 그런 본질적인 측면이고 그런데 지난 2018년도에 인천에서 유엔의 그러니까 기후 과학자들이 모이는 모임 그걸 이제 정부 간 기후 변화 협의체라고 하는데 IPCC라고 하죠. 그럼 기후 과학자들이 모여요. 거기서는 야 이거 2도도 이거 좀 위험해. 그 전에 한 1.5도 선부터 이거 방어전을 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2018년도에 거기는 과학자들이 합의를 했고 내년에 그거를 이제 정책 결정자들이 그걸 거기에 대해서 진짜 그러면 각 나라가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 이걸 결정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UNFCCC라고 하죠. 기후변화 협약이다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새로운 기후변화 협약을 내년에 영국에서 그 1.5도를 갖고 그렇게 회의를 하도록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야기를 해갖고 금년에 BIS 여러분들 각 나라의 이제 중앙은행들이 있죠.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고 그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중앙은행을 우리가 이제 BIS 여러분들 아마 뭐 BIS 비율을 맞춰야 된다 뭐 그런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세계적인 그 중앙은행에서 그린 스완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금년 1월달에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이런 투자 자금에 대한 그거를 어떤 거에 이 위험성 있는 투자, 이 기후 위기 시대에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 어떤 사업들인데 그거를 이야기를 한 보고서를 1월달에 냈고 다시 또 코로나 19 때문에 5월달에 다시 또 보고서를 두 번이나 금년에 이 그린 스완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 스완이다라고 하는 거가 여러분들 이제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사람들이 잘 몰랐죠. 일어나기 전까지 그냥 느닷없이 일어나서 이제 나심 탈레브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번역돼서 그 책이 나와 있는데 블랙 스완이다라고 하는 거로다가 그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느닷없이 일어나는 그 위험을 갖다가 이제 블랙 스완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블랙 우리가 스완 그 화이트 스완 그러니까 백조다라고 하는 거는 하야 되잖아요. 새가 백조니까 하얀 새인데. 그런데 이 유럽 사람들이 호주를 처음 이제 들어가서 봤더니 이 호수에 이게 까만 백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블랙 스완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눈앞에 벌어진 사람들을 이제 블랙 스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요 이제 우리가 백조의 위험, 그 다음에 이 검은 백조, 블랙 스완의 위험, 이제 그린 스완의 위험을 나눴습니다. 여기 백조의 위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거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는 위험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봄철에 가뭄이 많이 들고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물 관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봄이 되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저수지나 댐에 물을 가두려고 애를 쓰겠죠. 왜냐면 예전부터 봄에는 가뭄이 많이 들었어요. 그 위험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름이 되면 저수지나 댐에 있는 물을 좀 빼놓겠죠. 홍수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과거의 위험을 알고 있는 위험들이기 때문에 미리 저렇게 대응을 잘 할 수가 있는 것들이고, 블랙스완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 뭐 코로나19 이건 뭐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냥 느닷없이 우리 코앞에 이제 벌어지는 그런 위험을 봐요. 그걸 블랙스완의 위험이다. 위기가 올 때까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아무튼 이 충격적인 사건이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진정이 되게 되면 과거로다가 이제 회복을 하죠. 우리가 뭐 IMF 맞았다고 대한민국이 무너지지는 않았잖아요. 이게 다 회복을 하고 다 그랬고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했던 그런 모든 위험들은 우리가 아무리 뭐 전쟁이든 무엇이 됐든 기간에 어찌됐든 나중에 다 회복을 하는 그런 위험들을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런 위험 속에서 뭐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오히려 좀 더 나은 사회로 발전도 하고 이렇게 되었었는데 이 그린 스완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 기후 위기로 하는 위험이 발생하는 건 알아요. 이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딱 정해져 갖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눈앞에 한번 보이게 되게 되면 회복 불가능한 그러한 위험이다라고 지금 이 보고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린 스완 이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건 바로 회복 불가능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눈에 보이기 전에 이건 막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우리 시대 이 문제를 막지를 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눈앞에 드러났을 때는 이건 회복 불가능한 그런 위험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이제 그린 스완의 이제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지금 이제 코로나 19니까 우리가 이제 감염병을 갖고 또 이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1918년 19년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그 당시 그 기록에 의하면 아무튼 적게는 2천만 명, 많게는 5천만 명이 그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저 스페인 독감이 당시에 그 우리나라 조선 총독부 기록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14만 명이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아무튼 그 정도인데 그 당시에 미국의 두 도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가 필라델피아, 하나가 이제 세인트루이스인데. 지금 가로축은 10만 명당 그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로축은 이제 날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9월 17일 날 첫 환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전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뭐 축제도 하고 정상적으로 사회 시스템이 막 돌아갔어요. 돌아가니까 10월 3일 날 이제 막 사망자가 막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10월 3일 한 2주쯤 지난 다음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는데 늦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10만 명당 사망자 숫자가 이렇게 이제 치솟아 오른 거예요. 반면에 세인트루이즈는 10월 5일 날 첫 환자가 발생을 했고 이틀 후인 10월 7일 날부터 강력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사망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도 한 달 넘게 거의 2달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경제가 안 돌잖아요. 어쨌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막 상공회의소니 막 이런 데서 좀 풀어라. 이거 봐. 이거 줄잖아 지금. 그러니까 좀 풀어라 해서 진짜 풉니다. 풀었다가 다시 이렇게 확 올라가요. 그래서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또 세차게 해갖고 그 다음에 이렇게 꺾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냥 한 방에 끝날 거로 혹을 하나 더 달고 저렇게 이제 끝난 요 사례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의료 체계의 역량이에요. 우리가 위험을 완벽하게 없애고 살 수는 없습니다. 위험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통제 가능한 분야예요. 통제 가능한, 그리고 위험은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이게 통제 가능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는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는 자기 발생한 환자보다 병원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위험은 통제 가능한 위험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필라델피아는 워낙 환자가 저렇게 치솟게 되는 거니까 저 도시 안에서는 저 환자가 이제 수용이 다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저게 저러한 상황이 되게 되면 우리가 민주적인 합의 뭐 이런 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제 가족이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있고 제 가족 중에 요 옆에 있는 분도 봤더니 코로나19에 걸린 가족이 있어. 그런데 병치는 하나밖에 없대. 근데 둘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둘이 앉아서 그게 무슨 민주적 합의가 되겠어요? 내 가족보다 먼저 들어가서 고치시죠. 이런 말이 어떻게 나와요? 그러는 거는 그냥 혼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도시였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 끝나는 이야기지만 이게 국가 단위가 되게 되면 이게 비참한 상황이 돼요. 바로 그게 1930년대 나치의 등장이에요. 당시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이 가장 민주적인 헌법을 가졌고 독일의 시민이 교육 수준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1930년대 대공황이라고 하는 그 대실업이 일어나는 직업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독일의 시민들이 결국 자기의 권리를 포기를 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질서를 잡아주겠다라고 하는 히틀러 나치한테 몰표를 줘갖고 그러한 어떤 나치가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대혼란의 시절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인간은 그렇게 혼란 상황을 견뎌내지 못하죠. 그걸 질서를 잡으려고 거기에 그런 독재한테도 자기의 그런 어떤 자유를 다 뛰어넘겨준다라고 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위험을 통제 아래 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서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후를 갖고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50년에서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이제 변화되는 모습인데 여기 하늘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실제 관측된 값들이에요. 1850년 최근까지 해갖고 이렇게 기온이 상승되었고요. 여기 RCP 2.6이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2100년까지 2도 이내로다가 파리 기후 협약의 목표였던 2도 이내로 안정화시키는 경우에 기온이 이제 이렇게 갈 것이라고 하고 우리가 전혀 그 기후 저감에 대한 기후 변화에 대한 정책을 아무것도 안 하는 생짜배기로 그래서 그냥 온실가스 배출을 그냥 마음껏 하는 그런 세상이 되게 되면 이렇게 기온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지구 평균 기온이 지금 1도가 지금 올라왔는 상승이 됐는데 저 1도는 우리 체온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거하고 가장 비슷해요. 우리가 정상보다 1도 정도가 이렇게 체온이 높으면 뭔가 컨디션이 이상하고 내가 병에 걸린 것 같아 뭔가 자기 몸의 이상 상태를 감지를 하잖아요. 지금 현재 1도가 상승되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평균 기온이 지금 상태에는 기후 위기가 일어난 게 아니라 기후 위기의 전조 현상들을 지금 감지를 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지를 하는 그런 수준인데 여기서 0.5도가 더 오르게 되면 이러한 이제 그 지금 감지하는 그 수준이 보다 항시적으로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이제 뭐 홍수나 가뭄이나 뭐 이러한 것들이 자주 우리 주변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도를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면 바로 이제 우리가 회복 불가능한 그런 위험 상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기온이 상승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날씨가 안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기온이 상승된다라고 하는 거는 마치 그 당뇨병 환자가 그 혈당이 높아가지고 혈당 조절이 안 되면서 생기는 병 아니에요. 즉 기온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지구 조절 시스템이 붕괴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기온이 올라가는 문제가 아니라 지구 조절 시스템이 붕괴가 된다. 이건 뭐를 의미를 하냐? 물이 부족하면 가뭄이 들고 식량이 부족해지는 거고 생물 다양성이 붕괴가 되는 거고 해양이 산소화되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뭐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모든 재반 사항이 다 붕괴가 일어난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상황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이제 2도를 이제 넘게 되면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게 되면 지금 우리가 2도는 지금 현재로 보게 되면 2도를 그냥 무조건 넘어요. 지금 현재 추세로 그냥 가게 되면 그렇다고 지금 현재 이렇게 극단적으로 온도가 올라갈 거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른바 선진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 이 재생에너지 뭐 이런 전환이 지금 급격하게 지금 정말 한 해 한 해가 달라요. 그 완전 그
이야기 자체가 달라지는 그 상황으로 어마어마한 지금 대한민국 지금 안변에서 지금 그렇지 엄청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뭐 안 간다라고 보고 지금 이렇게 대체적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한 금세기 말에 지금 현재 추세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 한 3도 내지 3.5도까지 올라간다. 그런데 체온이 정상에서 3도 내지 3.5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죽음을 의미를 하는 그런 온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더 꺾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그러면 지금보다 0.5도가 돌파되는 시점은 언제냐고 이렇게 보게 되면 약 2040년경이 될 거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2도를 넘는 시점은 한 2060년경이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뭐 0.5도 20년 남았고 그 다음에 2도 넘는 거는 앞으로 뭐 40년 남았으니까 시간이 많은 거 아니야? 이런 거는 그런데 이거 미세먼지하고 틀립니다.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고 그냥 그게 그냥 바로 위기이지만 여기는 이게 좀 달라요. 이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정오 때 햇빛이 제일 세요. 12시경에 햇빛이 제일 셉니다. 그런데 기온은 오후 2, 3시에 가장 높아요. 그거는 햇빛이 공기를 바로 데우는 게 아니라 땅바닥을 따끈따끈 먼저 데웁니다. 그리고 그 따끈따끈해진 그 열을 갖고 그 다음에 공기를 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오후 2, 3시에 온도가 제일 높습니다. 우리가 6월 21일 하지 때가 계절적으로 햇빛이 제일 세요. 그런데 기온은 8월 초쯤이 돼야지 가장 높잖아요. 그거는 우리나라 주변 해양 표면이 따뜻해야지 그걸 갖고 그 공기가 데워져 갖고 그 여름에 그 기온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달 반이 걸립니다. 그러면 온실가스는 전 세계 바다 표면이 다 따뜻해져야 돼요. 이거는 수십 년이 걸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당장 뭐 호주에 뭐 산불이 일어났고 뭐 캘리포니아 산불이 일어났고 이거는 지금 이산화탄소 농도의 반응이 아니에요. 우리가 1990년대, 2000년대 초반, 1980년대 배출했던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우리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 20년, 40년 이거는 전혀 남아 있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당장 대응을 하지를 않으면 저거는 그냥 넘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이제 우리가 극단적인 이제 상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을 경우 저런 이제 비상 상태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회복도 되지 않는 그런 위험들이고, 저거를 그러면 가장 구체적으로 그러면 눈앞에 대한민국에서 드러났다. 저 위기가 눈앞에 저 기후 위기가 드러났다. 그러니까 홍수라고 폭염이 진짜 많아지고 이런 기후 위기가 아니다라고 이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기후 위기가 눈앞에 일어났다는 마트에 갔더니 먹을 걸 안 팔아요. 그리고 그 상황이 점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이 바로 그게 기후 위기예요. 자, 가장 그래서 그런 상황이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뭐를 의미를 하냐? 지금 현재 코로나19 그래서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풀고 막 합니다. 이거는 통제 가능한 위험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푸는 거예요. 만약에 마트에 갔더니 먹을 게 없어. 걷다가 재난지원금은 백날 풀어봤자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 돈 있어봤자 먹을 걸 살 수도 없는데 이런 게 바로 통제 불가능한 위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국가가 정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통제 불가능이죠. 뭐 먹을 게 없는데 돈 풀어봤자 뭐 어디다 쓰려고. 바로 기후 위기는 이러한 위기예요. 그래도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위기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러한 측면에서 한번 먹을 거를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78억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구가. 그 다음에 이 인구가 2050년이 되면 적으면 90억, 많으면 110억까지 늘 거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인구가 엄청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사람이 지금 뭐 인도, 뭐 베트남, 뭐 저기 뭐 중국 이런 데가 이게 잘 살게 되었잖아요. 소득 수준이. 우리나라도 뭐 60, 70년대 뭐 그렇게 굶주리고 있다가 먹고 살만하니까 요즘 TV 틀어보십시오. 뭐 고기 굽고 생날 뭐 먹자판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게 사람이 그 끼니만 이게 잘 살게 되면 끼니만 하루 해결하고 그렇게 넘어가질 않죠. 엄청나게 많이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살려라. 그러니까 식량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하게 돼요. 인구도 늘었고 그 다음에 더욱더 많이 우리가 먹게 됩니다. 그러면 2050년에 지금 현재보다 약 60%의 식량이 더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이제 위기의 본질이죠. 근데 지금 기후 위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추세대로 기후가 변한다라고 하면 자 보세요. 지금 2000년도 생산량하고 2050년도 생산량인데 곡물에 그다음에 옥수수, 밀, 쌀, 감자 다 보면은 다 감소를 하는 거로다가 그 어떤 것도 늘어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건 이제 세계 전체 생산량이 다 저렇게 줄은 거고요. 그런데 이걸 또 공가분포도로 보면 또 희한해요. 지금 여기 칼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지금 현재 농업지대들입니다. 그런데 저기 황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줄어드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녹색으로 표시된 것은 또 늘어나요. 이 와중에서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와중에서. 그런데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다 못 사는 나라들이 다 식량이 줄어들고 지금 이산화탄소 다 배출해갖고 배출한 저 북쪽 나라들은 오히려 식량 생산이 좀 늘어납니다. 특히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인도나 중국이 다 이렇게 줄어요. 저기가 이 아시아가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름철에 한 번에 쫙 내리는데 그걸 우리가 아시아 몬순이라고 그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걸 장마다라고 그러죠. 우리가 기후 변화로 그 강수량이 10% 20%가 변화되는 자연적인 변화에서도 그 정도가 변화될 수가 있는데 즉 기후 변화에서 그 정도 이제 변화가 일어나서 여기서 지금 35, 40억이다라고 하는 이 인구 중에 10%만 굶주림해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지정학적인 불안정성이다라고 하는 거는 말도 못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식량의 수요량은 어마어마하게 지금보다 60%가 더 필요한데 식량의 공급량은 더 줄어요. 이 엄청난 이런 이제 불일치의 그러한 세상이 되었을 때 이게 단순하게 배고픔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이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정치적 이런 불안정성으로다가 바로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를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원인이 되었던 온실가스 자체는 저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차피 기후 변화가 일어나 그 영향에 대해서 거기에 우리가 맞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응을 하고 그래서 원인은 저감시키고 결과는 적응을 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후 위기를 대응한다라고 하는데 그때 유엔에서는 이거를 하게 될 때 에쿼티라고 하는 이거 가치를 통해서 해결을 하라라고 그렇게 이제 유엔 보고서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 말은 우리말로 공정성이다라고 하는 저 단어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래서 이제 과한 거 끌어내야 되고 못하는 거 끌어올려서 해결을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응과 관련된 하나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AD 900년에서 1300년대까지 중세 온난기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유럽 사람들이 저 북쪽을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까지 못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AD 900년에 처음 아이슬란드에 노르웨이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서 살기 시작을 했고요. 고동색이 노르웨이 사람들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1100년경에는 요 그린란드 연안까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린란드 녹색의 땅이다라고 하는 말이 저때 처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AD 1300년 이제 이게 소빙하기가 시작하는 무렵이에요. 그 다음에 AD 1500년 소빙하기가 본격화가 되니까 그린란드에서 이 녹색으로 된 노르웨이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렸죠. 그런데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된 건 이 북미 대륙에서 넘어온 이제 에스키모의 계열 사람들이에요. 저 소빙하기 때 다 멸종을 한 게 아니라 에스키모 사람들은 오히려 더 번성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도 보게 되면 뭐 500년 전이라 해도 유럽의 문명이 에스키모의 문명보다 월등히 우수하죠. 그런데 지금 저렇게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이러한 그 유럽의 우수했던 문명이 전혀 생존에 별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 안 자라는데 목축 이거 뭐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 여자 같은 경우는 유럽의 관습은 다 치마를 입는 건데 저 추위에 별 그렇게 추위를 막는데 도움도 안 되고 결국 자기의 관습을 유지를 하다가 그냥 소멸을 그냥 해버렸습니다. 근데 반면에 에스키모 계열 사람들은 너무 살기가 괜찮은 거예요. 저 소비 빙하기에도 봤더니 뭐 물속에 그냥 물개가 빠글빠글하니까 그거 잡아먹고 그거 가죽으로 또 옷을 해 입고 뭐 그거 가죽으로 배도 만들어 갖고 멀리 나가서 고래도 한 마리 잡아다가 그 기름을 태워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번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응이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성공했던 방식 이것이 우리의 생존을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이거는 완전히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뭐 화석 발전 뭐 이런 거로다가 대한민국이 이 성장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많이 됐잖아요. 이런 거 쥐고 있다가는 아까 그 그린 수완이라고 하는 그 보고서에서 그런 데 투자했다가 다 망한다라고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데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성공했던 그 방식에서 좀 벗어나지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 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 감에 있어서는 지난 1980년 이후에 지금 이제 2020년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증가를 시켜놓은 상황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20년, 30년부터 기후위기 대응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했다면 2000년도부터 했다라고 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이런 식으로 줄여갖고 오면 돼요. 그럼 전년 대비 4%씩만 이제 줄이면 됐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이렇게 여기 까만 실선을 따라서 이만큼 줄여야 되는데 여기까지 지금 증가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2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미끄럼 타듯 줄일 수가 있었는데 지금 롤러코스터 타듯 지금 줄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만약 여기서도 안 맞고 계속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그냥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밖에는 지금 남아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줄이는 이거는 전년 대비입니다. 전년에 대비로가 줄이는 경우에 지금 15%씩 이제 감축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98년도 IMF 때 경제 성장률이 5.5%가 떨어지고 그 당시 줄였던 이산화탄소의 양이 15%예요. 대한민국이 1998년도 거의 전시 상황이었죠. 대한민국이 막 금보기 하고 뭐 이 정도면 전시 상황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1.5도를 막는다라고 하는 전 세계가 대한민국 그 전시 상황으로다가 몇십 년을 해야지 이제 0.5도 더 올라가는 걸 막는 그 수준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해온 게 없기 때문에 그 수준까지 지금 몰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8년 인천 IPC 총회 때 그 당시 1.5도에 대한 거를 이제 막자라는 그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그 목표가 단순하게 기후변화 대응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SDGs라고 하는 그것이 나오고 그다음에 빈곤 퇴치를 하기 위해서라도 1.5도를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회의에 마지막 나왔던 결론의 그 그림인데요. 우리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지 않는 사회, 그러니까 좋은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며 고배출 사회가 되면서 그 고배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해갖고 결국 이제 지구는 멸망하고 사회가 붕괴가 돼버린다라고 하는 것이고 좋은 사회를 만들어내야지만 저배출량이 돼서 지구가 지속할 수 있고 아주 공정한 그러한 좋은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SDGs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2015년에 유엔에서 그 협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초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 다 지금 그 지속가능한 발전 협의회가 다 만들어진 게 우리가 유엔에 여기 지금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지금 다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17개의 경제, 사회, 환경과 관련된 17개의 이런 가치들이 이제 지속 가능해야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2015년에 파리기후 협약도 같이 맺잖아요. 파리기후 협약에서도 우리가 기후위기를 잘 대응하려고 하면 바로 SDGs 이것이 잘 돼야지만이 기후위기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SDGs에서도 13번이 기후위기 대응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회를 만든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제 기후위기를 잘 대응하는 그런 사회여야 된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위계로 나타내보면 이제 경제, 사회, 환경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환경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잘 아무튼 에너지를 끊임없이 착취적으로 빼다 쓰고 자원을 빼다 쓰고 그다음에 온갖 쓰레기를 그냥 공짜로 어떻게 해서라도 공짜로다가 그냥 갖다가 그냥 오염먼지 온실가스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거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우리 지금까지 생각해 오면서 살았잖아요. 왜? 잘 살기 위해서다라고 그 이유 하나. 그다음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회에 끊임없이 경쟁을 붙입니다. 그래갖고 효율화를 끊임없이 이거를 해요. 왜? 잘 살기 위해서다라고. 그런데 이 방식으로 다 갔다가는 이제 지구는 멸절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문명도 이제 붕괴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 지구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보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한 근본의 그 공동체 목표를 지켜내야 되는 것이고 경제는 이거를 지원을 해야 되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아닌 경제 잘 살아보세요라고 하는 그 오직 그거 하나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왔는데 이제는 완전히 이거는 뒤집어져 갖고 새로운
방식의 그런 어떤 삶의 가치를 가야 된다. 바로 그래서 담대한 전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유엔에서 그토록 강조를 하는 거는 단순하게 지금 뭘 좀 고쳐갖고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사회가 가는 이러한 길들을 완전히 되짚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만이 바로 기후위기도 대응하고 좋은 사회를 이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지구라고 하는 이 물질 자체가 이건 물질로 되어 있기 유한하잖아요. 이 안에서 무한한 인간의 욕망을 달성할 수 없는 곳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인간이 만든 세상이 작았을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더 이상 여기서 우리의 무한한 그 욕망을 갖다가 향해 달려갔다가 우리가 여기서 끝장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한하다라고 하는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이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입니다. 지금 맨 앞에서 지난 150년 동안 이제 그 기온이 지구 평균 기온이 이제 변화된 모습이고 여기 네 갈래는 그 후 2200년까지 기온이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맨 위는 2도 이내로 안정화시켰을 경우에 이제 기온이 변화되는 모습이고 맨 아래는 아까 우리 기후 그 저감 그러니까 그 어떤 온실가스 그 저감을 하지 않았던 극단적인 경우이고 그 사이에 이제 두 경우가 더 있습니다. 미래의 기후는 이제 자연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어떤 세상을 만드냐에 따라서 바로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선택은 이 네 가지고 오직 살 길은 여기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다가 지금 현재 인간이 78억 명이 지금 먹을 수 있는 그 식량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생산을 해요. 우리가 식량 생산의 3분의 1이 지금 쓰레기로 지금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8억 명이 쓸 수 있는 생필품 그 이상을 생산해요. 쌓이는 쓰레기를 보세요. 지금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 사람들 계절별로 옷 한 두 벌씩 그렇게 하고서 우리 그냥 살았어요. 그래도 뭐 그래서 불행한 건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를 보세요. 우리가 지금 써도 너무 많이.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 언론 이런 데서 끊임없이 경제 성장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필요에 결핍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서로 돌보지 않고 나누지 않고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 결코 그거는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지금 현재 필요의 결핍이 있다라고 하면 보다 더 나은 이런 어떤 공동체 그런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되는 것이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더 성장을 해야 된다. 그거를 따라갔다가 우리는 파멸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회복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어린 세대, 우리의 미래 세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친구들한테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대응을 안 하면 그냥 눈앞에 일어나는 위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마지막 세대예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거를 갖다 막아내지 못한다면 자기의 어린 세대와 자기의 미래 세대를 그런 어떤 생존을 짓밟는 최초의 세대가 바로 지금 우리의 세대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 기후의 위기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